게임이 교실을 깨우다. 화이팅! 예, 이렇게 게임이 교실을 깨운다는 이런 주제로 오늘 이렇게 연구 발표하고 또 토론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90년대 말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IT 발달과 게임 열풍에 있어가지고 저도 중고등학생일 때 그 소비의 한 폭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해보면은 96년도였나요? 97년도였나요? 심시티 2000이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그 게임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한 턴마다 나오는 그 안에 있는 게임 내 신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신문을 읽으면서 내 도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지만이 도시에 어떤 건축물을 짓고 어떻게 또 발달시킬까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 있던 용어들을 먼저 배우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8년도가 되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을 때는 그 당시에 해외에 있는 많은 게이머들과 소통하는 배틀넷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났을 때 그 소통 과정 중에서 영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실에 적용되는 게임의 개념은 그것과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습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구두에 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형태로 본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게임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그래픽성과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고도화된 어떤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게임들이 산업적인 측면에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게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녹여내는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O2O라는 산업 영역이 발생한 것처럼 교육에 있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도 저는 게임이 흡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교육에 녹아들기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의 기여자들이 게임을 단순히 어딘가 외주 주고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본인의 교육 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어서링 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방송의 소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9.9%는 방송의 소비자였고 본인이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서 방송국에 취업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웹캠 하나만 가지고 또 유튜버가 되어서 본인이 방송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게임이라는 것도 이 교실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본인이 아주 간편한 옷소리 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오래 운영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법론이나 교수학습법과는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 위해서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저희 그런 툴들을 많이 만들어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게임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고그래픽성이나 고게임성이 아니라 이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뭐 게임을 학습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보지 않아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그리고 또 보편화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또 이 게임 특위를 맡으셨던 하태경 의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 때문에 이석해야 되지만은 결과 보고 또 그리고 파트 경험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꼭 와주신 김석 대표님, 바로 앞에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교육위원장 조혜진 의원님 감사드리고, 김승수 의원은 게임 담당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의당 간사원으로 있는데 축사를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 치료제더라. 이 치료 효과를 교육 현장에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장애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을 잘 좀 극복을 하고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ADHD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ADHD가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를 합친 거더라고요. AD가 이제 주의력 결핍, Attention Deficit이고, HD가 Hyperactivity Disorder, 그죠? 그럼 과잉 행동 장애. 우리 저 김영희 의원님 과학기술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을 보셨습니다. 이 게임이 이 ADHD 환자의 불안 공격성을 줄여준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고, 요즘 코로나가 워낙 많아서 코로나 아침에 진단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아직도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서 법과 제도가 이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데 아직도 이제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조혜진 의원도 오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게임이 교육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귀한 시간 내주신 조혜진 의원님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국회교육위원장 조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라는 제목, 그런 주제로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를 그동안 연구해온 데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토론회, 우리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 과정에서 애쓰신 우리 하태경 의원님과 또 게임문화재단의 김경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보면 게임을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공부만 시작하면 그냥 눈꺼풀이 이제 천근만근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 본인들은 물론이고 또 부모님들도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게임처럼 재미있게 몰입해서 스스로 말려도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 왔는데, 오늘 이 발표와 토론회가 학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굉장히 저는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이 몰입과 또 재미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당연히 큰 역할을 합니다. 게임이 우리 이 교육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게 좀 전에 우리 축사를 하신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이나 또 우리 한태경 의원님의 또 제가 같이 관심 갖고 주목하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특히 이제 그 학교 수업에 게임을 접목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 보신 선생님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게임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그 효과를 분석한 이 발제가 또 있고, 특히 이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과잉 행동 장애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정상 등교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게임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몰입도 제고, 이것이 이런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과 또 시대 변화에 맞는 몰입형 온라인 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입식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 체계가 게임이 가미된 에듀테크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또 이제 정책 수립이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또 효과를 검증하신 또 대안을 갖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 또 교육 수요자들에게 그런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역할이 있지만은 정부가 그냥 회계적으로 교육 콘텐츠 제공이나 이런 걸 이제 주도하는 것을 벗어나서 학교, 교사 등 이런 수요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원하는 게임 콘텐츠나 또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을 이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주의 깊게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게임 기반 교육은 이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시는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게임 분야에 가장 애정이 많으신 하태경 의원님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구 발표회와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게임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은 한 해 20조 원을 돌파했고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세계적 5위로 주요 게임 강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으로 게임 업계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게임을 활용한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을 통해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회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는데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신 만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문체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하태경 의원님과 관계기관 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과 그 확장성에 대해서 의원님들 귀한 말씀 잘 만지겠습니다. 또 아직 미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귀한 분이 계신데요. 김영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방소속입니다. 과학기술, 그다음 방송, 통신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천적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 옛날에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때 게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때 장관님들과 우리 자문위원들 간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이 유해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단을 하자니 그렇고 중단을 하게 되면 게임 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방치를 하자니 애들의 그 성장에 해가 된다고 이렇게 고민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미도 승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재미도 있으면 결국 몰입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으로서 이렇게 교육 툴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지금쯤 돼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아마 이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주최를 해주신 하태경 교수님, 우리 또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조혜진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좀 두 축이 딱 모이시니까 아마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또한 제도 이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상 대표 수상자로 구글 선정 2020년 세계 스승의 날 올해의 선생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따라서 안전거리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진월초등학교 교사 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 아마 부모님들과 대척점을 이루겠죠. 공부라면 게임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지 교실 현장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현장 주체들, 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게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교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이런 게임 활용 이야기들 전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교육과 에듀테크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 현장 주체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논문들을 찾아보면 이거는 이제 국내 논문인데 부모님들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게임 중독하면 어떨까? 이건 공부랑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해외 논문에서도 이거는 그 받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게임의 학습 동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교육들이 확산이 되려면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부모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잘 안 되네요. 이 부분일 겁니다. 게임과 공부, 줄다리기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또 저희 머릿속에 강인하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 게임과 교육 관계가 조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게임 베이스 러닝이 이제 컴퓨팅 사고력과 이제 교육과 함께 하면서 교육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습 동기, 그러니까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학습 동기와 엔게이지먼트, 학습 집중력이라든지 몰입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학습 동기랑 몰입력이 높아진다는 그 사실은요, 학습 성취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A는 B고 B는 C라면 이 게임이라는 요소는 학습 몰입력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이 되고요. 이건 다 SSCI급 논문들에서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게임의 교육적 활용성에 대한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사실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제가 교사잖아요. 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교실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요, 마스크 벗고 있죠. 그리고 학교 모니터를 보면 정말 옛날 그 엑스캠퍼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을 때 텔레비전 모습입니다. 2017년도의 모습인데요. 저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학교 소속인데 6학급,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시골 학교로 관련이 났습니다. 대구 광역시에 몇 없는 그 학교에 가서 저는 이제 처음에 되게 놀랬던 게 학생 수가 10명밖에 없어요. 10명 데리고 수업하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앉혀놓고 하는데 이 시골 아이들이기도 하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수학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교육의 현장에서 좀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학생들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사교육도 못 받고 오로지 이제 공교육에 의존을 하는데, 그래서 수학 도저히 4학년인데 이때 놓치면 중학교 가도 수학을 포기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6시간씩 수학을 가르쳐 봤습니다. 학습지 다 뽑고 활동지 다 뽑아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과후도 거기는 다 4시 반에 집에 가거든요. 앉혀놓고 어떻게든 수준별도 해보고 보드게임도 해보고 모든 걸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수학 체크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 체크하는데 난 세상에 수학이 제일 싫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일단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상처도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하게 제가 네이버 광고에서 본 게 뭐냐면 미국 칸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선도교사를 모집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서울에서 이제 연수가 있길래 토요일날 보러 가서 연수를 듣고 왔죠. 근데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임을 활용한 수학 도구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 분석으로 맞춤형 학습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이거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적용을 했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와이파이도 없고요, 태블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될까라고 포기를 할 쯤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한 2주쯤 지나니까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기특합니까? 수학 공부를 스스로 아이들이 하고 있다. 여기서 뭔가 좀 차관점을 얻어서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교육을 학교 현장에 했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요, 학부모님들을 모아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창문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학부모 공개 수업하면 낮에 하죠. 밤에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낮에는 다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우리 애 안 그래도 스마트폰 중독인데 학교에서 태블릿이라든지 게임을 한다고?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민원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거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부모님들 모아서 그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우호적으로 바뀌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이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2년간 지도를 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이 아이들이 KBS 다큐멘터리 게임 공부의 적일까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자, 빅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드렸죠. 학부모 공개 수업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재생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찾아주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바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그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독특한 수업 방식에 걱정도 됐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업.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업하는 걸 보러 저기 뒤에 한번 볼까? 부모님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교육과 지금 교육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거를 좀 비교해 주려고 이게 게임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할머니도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학부모들도 이번 시간은 학생이 되어 직접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 걸로 같이 풀어. 너 걸로. 부모님들 표정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시작을 외치면 선생님이 배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수학 수업이죠. 저희가 학교에서 쓰는 이런 문장형 문제, 이런 연산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표정이 영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두뇌 회전 좀 해보려니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 못하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신이 납니다. 수학이 왜 재밌어 재밌는지 이제 틀에 바뀐 게 아니고 그 아버님 딱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죠?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가 강하신 게 바뀌시더라고요. 헷갈리지만 재밌네. 부모님 세대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수업. 신기하기도 하면서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궁금증. 오히려 이제 자녀들 학습을 하고 내려두시고 자기들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의 점수는 무려 8,870 그리고 부모님들의 점수는 2,980으로 무려 점수차가 3배나 났습니다. 자, 지금 수고한 자녀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모님들 생각 한번 볼게요.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저희 애가 5학년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적용된 걸 본 적이 없었고 오늘 오니까 아이들이 그 수준 격차도 많이 없고 많은 애들이 익숙해져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어졌냐니까 자기가 풀 수 있고 잘하게 되었대요. 종이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저도 눈앞에 막 점수가 나오니까 그걸 많이 얻고 싶어서 저조차 흥분하게 되는데 애들은 더 할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수업 형식에서 벗어나 네, 스스로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공개 수업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공개 수업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인식을 조금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옆에 거를 옆에 한번 좀 네, 잠시만요. 그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신 거 보시죠. 왜냐하면 부모님들 세대는요. 스타크래프트 세대 다들 대학생 때 게임을 하고 그런 건데 이걸 공부에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 비단 게이미피케이션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스마트 교육, 지금 이제 에듀테크 기반 교육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유, 정부의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코로나19
전이었죠. 2019년. 그럼 코로나19 때 2020년 때 제가 또 공개 수업을 한번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 납니다. 마스크를 갑자기 끼고 있죠. 비슷한 플랫폼으로 비슷하게 수업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게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실 것 저는 일단 생각하다 그러면 다 X. 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려거든요. 다른 공부를 하려고. 실제로 이 친구 부모님 아이를 보면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큰 게 사실입니다. 준비됐나? 시작할까? 자, 키드배트 시작! 자, 오세요! 들어와! 다 들어와! 자, 3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부모님들, 참고로 부모님 성적 다 나옵니다. 자존심을 걸고 해야지 말고. 자, 우리 할 수 있다, 맞지? 한번 갈까? 자, 준비! 이거 이제 학습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점검 이 퀴즈 같은 교실에 걸 발을 하는 들인 그런 이상 모습입니다. 부모님들도 피해갈 순 없겠죠? 공개 세계 수업 시민교육에서 이제 나라에 시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부모님 세대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수업 방식을 접해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근데 재밌어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하신 학부모님이 게임 활용 교육이 되게 부정적이셨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쪽팔렸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니까 재밌었어요. 애들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다. 저한테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상담 오신 분인데 바뀌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서도 이제 학교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에 왔으니까 교과서만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무선 인프라도 구축을 해주고 태블릿도 다 보급을 했을 때 그럼 이걸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느냐, 게임도 훌륭한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2019년도, 네, 아까는 2018년도였고, 이건 2019년도 수업이었는데, 게임하면 우리가 막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임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EBS 최고의 수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교수 학습 상황에서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융합했던 그런 블렌디드 러닝 수업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조금 종식이 되거나 학교로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재생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기기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의견을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경쟁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를 이끌어냈을 때 학생들은 나 뭔가 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논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득이 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은 2야라고 학생들한테 맨날 이게 주입을 하고 나면요, 1+1은 2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는 얼마일까는 학생들이 외우면 그 다음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내가 체험을 하면서 체득을 했다. 그런 지식들은 short-term 지식, 그러니까 짧은 기억력을 가진 지식에서 long-term 지식, 이제 머릿속에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학생 수가 10명이 넘어. 이거는 화상 수업 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 네,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실제감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걸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고 이제 박사로 넘어가는데요. 게임적인 요소가 상호작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감을 매우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가이드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님께서 이제 교육정책을 제시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던 거는 바로 인공지능 활용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 부분이 있었는데, 기초학력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 학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벌써 교육 현장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반대의 여론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인공지능 그런 정책과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생들의 지적 영향을 측정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 게임이 좋은 효과, 즉 그런
국민들의 그런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이들 세대는요, 인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인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우리가 지적 영향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영향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찾거나 자기주도적이거나 아니면 다양성을 하거나 아니면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이들의 호노사피엔스죠.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변화와 진화의 공통점은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와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회귀가 불가능하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가 선택을 위해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다수가요, 바뀌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2010년대쯤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됐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 없이 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미 여러분들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진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면 이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태를 시키는 그런 겁니다. 진화의 흐름에 탑승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게임을 조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되게 쉬운 알파고 딱 생각하면서 뭔가 옆에서 알려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만든다?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데이터가 없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추세를 보고 그 머신러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 설계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표본 학교가 전국에서 한 50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들의 일반을 이끌어낸대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미국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한데, 전 세계 몇백만, 몇천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해답이 나왔죠. 우리가 기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지필고사죠. 종이로 시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딱 종이로 시험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사회에 이 도구를 사용한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렌디드로 보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게 게임인지 학습인지 테스트인지 구분이 못 되면서 즐기면서 내 지적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아이의 수준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평가는요, 그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지표죠.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필 평가를 치고 나면요, 매기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화 자료를 딱 만들어냈다? 그거는요, 단순히 평가를 봐서 아이들 지적 역량을 체크했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이라든지 학습 분석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올리고 학습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요, 전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튜터에 대한 연구를 하면요, 대한민국 교육, 아마도 지금 다른 나라의 교육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입니다. 한덕현 교수님은 대한민국 게임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셨고,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허브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게임에 대한 발표를 이렇게 국회에 와서 발표하는 데니까 공기가 무량합니다.
학회에서도 제대로 발표를 못했는데 국회의원들께 발표를 하니까. 왜냐하면 그 게임에 대한 시각이 제가 조금 다른 의사분들하고 틀려서 의사나 정신과학회에서 발표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요 실질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게임의 긍정적인 모델들이 개발이 돼서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게임이 왜 재미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문부터 저의 연구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왜 재미있을까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NIH 쪽에다가 넣어서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가정부터 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니까 나쁜 거니까 이 나쁜 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 논리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물어봅니다. 게임이 왜 재밌어? 중독이 되니까 재밌지. 그럼 왜 중독이 돼? 재밌으니까 중독이 되지. 이게 계속 무한 궤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신 선생님께서 게임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현장에서 똑같이 느끼시나봐요. 게임과 공부는 너무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왜 젊었을 때 해야 되냐? 왜 어렸을 때 해야 되냐? 공부 신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신나게 놀고 한 30살부터 공부를 하면 왜 안 되냐?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공부는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뇌 자체도 자라기 때문에 뇌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고 인간 패턴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왜 그러면 공부로 뇌를 가르쳐야 되냐면 뇌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반복성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뇌의 반복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면 뇌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이 이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라는 요소는 뭐냐면 그 불안감을 잠깐 흔들어주면 됩니다. 반복성을 없애주면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아이가 딸랑이를 들고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하면 아이가 너무 좋아요. 딸랑딸랑딸랑 반복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더 크면 까꿍놀이를 좋아합니다. 까꿍놀이는 뭐냐면 아빠가 계속 까꿍까꿍 보면 애는 웃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 사라졌다가 까꿍하고 나타나면 또 애가 그렇게 자제를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까꿍까꿍 하는 것보다 잠깐 없어졌다가 나오는 반복성에서 반복성을 잠깐 파괴하는 베리에이션을 준다는 거죠. 이 반복성과 베리에이션을 정말 잘 조합한 것들이 놀이고요. 그걸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게임입니다. 근데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저희 선생님들이든 엄마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얘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 달 동안 몇백 번씩 이 공부를 반복하면 우리 아들, 딸이 최고인 거고요. 변형을 계속 보여서 놀기만 계속하다가 잠깐 변형으로 공부를 하면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복과 변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뇌가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게임과 공부는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어떻게 엮어가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기능성 게임 혹은 교육성 게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미 교육시장에는 게이미피케이트된 게임화되어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반복 학습을 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잠깐 게임을 시켜서 아이가
보상으로 리워드를 게임을 주게 하는 이 것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M4 뭐 해서 몇 개가 아주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려는 게임은 리워드 보상으로 게임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게임을 통한 학습을 해서 주어지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교육 게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안성 원곡초에 있는 김정수 선생님이라고 한 선생님이 원래 이분이 안성 초등학교 다문화를 맡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요. 왜냐면 기능성 게임을 만드시니까 우리 다문화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 해달라고 찾아오시거든요. 너무 감동해서 같이 봅시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거나 해달래요. 다문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바쁘고 돌보는 건 안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네를 돌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습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뭐라도 좋으니까 땅에 줄긋기 하는 게임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도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다행히 안성초등학교 의정 선생님도 시작해서 그걸 다 허락을 해주셨고 이 선생님하고 그 평택 서재고에 있는 그 김수영 선생님하고 둘이 뭘 해주셨냐면 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한국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와 있는 그 한국 단어들을 다 정리해서 그 게임 데이터 다 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정성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못 오셔서 너무 아쉬운데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럼 한번 만들어서 해봅시다 하는데 이게 게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게임 만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연구비가 필요해서 게임 문화재단 쪽에 부탁을 했더니 게임 문화재단 쪽이 또 저희 넥슨 회사를 연결을 해줘서 이게 원래는 한 3년 동안 이루어질 때 과정이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탁탁탁 이루어지면서 이게 다행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그것들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CSR 쪽으로 가서 그것들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를 잘 만들고 현장에서 되는 거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한번 가자라고 해서 믿음과 소통과 사랑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 언어 교육의 어려움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게임의 어떤 장점들이 어떻게 흡수할 수 있냐 그것부터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다문화 언어 교육이 힘든 점은 뭐냐면 부모의 참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시간이 없고 이래서 이 부모의 어떤 관리 역할을 참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학업적인 돌봄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능은 높고 다른 학습 능력은 괜찮은데 언어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재미와 몰입 교육이 필요한 마치 제가 미국 그 유학 처음 갔을 때 저희 모습과 너무 똑같은 이 다문화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언어는 안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1, 2년 뒤에 제가 이제 언어 옹알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그 괴로움하고 똑같이 이제 애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업을 그냥 언어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언어 문제를 최소한 단어 문제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져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의한 관리 효과 그리고 계속 같은 단어라도 얘네들이 계속 반복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의 반복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게임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인 재미 이 부분을 융합을 해서 이 게임을 만들자 해서 역시 계속 저같이 그 관계를 가졌던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많은 돈은 못 주지만 저렴하게 좀 만들어 달라. 큰 돈은 못 준다. 하지만
이 국가, 사회, 민족의 발달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회사에서도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깔끔한 톤의 그래픽, 그다음 나무꾼 캐릭터가 나무를 도끼를 찍으면 음절을 획득한다. 타이밍에 맞춰서 터치하면 나무를 타격한다. 근데 음절을 이용한 단어를 맞췄을 때 레벨을 돌파한다. 그다음에 획득한 음절로 단어를 매칭한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뇌과학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치면 얼마나 반복적입니까? 계속 반복적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무꾼이 이 할 때마다 단어가 하나씩 튀어나오게끔 해서 계속 반복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하려면 이렇게 커서 왔다 갔다 할 때 고기를 딱 타격을 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셀렉티브 어텐션이 그게 딱 발휘가 되게 되면 순간 집중력들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걸 또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미디어트 리워더라 해서 즉각적인 보상들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레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화 시스템, 골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 교육 개발에서 나온 단어 시스템들을 다 뽑아서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이지, 노말, 하드, 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쉬움, 보통 쉬움, 뭐 아주 어려움 이렇게 했으면 애들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 하나가 헬 저기 딱 들어가면서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트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건데 저 헬이라는 단어는 저는 머릿속에 도저히 안 나옵니다. 저는 게임사에서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 상점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단어를 다 맞출 때마다 그 말을 모아오면 뭐 도끼든 옷이든 뭐 하나씩 이렇게 사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열심히,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황금 도끼로 한 번 찍으면 막 단어가 10개가 서져 나오는데 얘는 저기 은도끼로 하면 단어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황금 도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얘들이 미치도록 해서 이따가 이제 결과를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옷장 다음에 이제 옷도 갈아입힐 수 있게 해놓고 골드 능력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황금 옷을 입고 이게 막 하늘을 승천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래픽 값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트 영역 늘려주고 해서 게임이 재밌는 걸 하고 그다음에 목과 도끼는 각각 10개씩 제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그 게임의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베리에이션을 줬고요.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줘서 아이들이 같은 게임을 계속하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지만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하면 이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단어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그냥 사설 게임 업체랑 다름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대로 검증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안성초등학교가 다문화반이 2반이 있어서 A반, B반 나눠서 A반은 먼저 수업 플러스 수업을 30분 하고요. 선생님이 막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10분을 게임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10분 게임이 나올 단어를 30분 동안 수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정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 뒤에 얘네는 45분 동안 계속 수업만 하게 했고 B반은 처음에는 수업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주 뒤에는 다시 수업 뒤에 10분 정리하는 게임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수업 능력 평가를 했죠. 받아쓰기 시험과 단어 인식 그 시험을 봤어요. 애들이 뭐 시험 못 하니까 막 싫다고 난리 났지만 어쨌든 연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베이스라인에 하고 그 다음에 4주 뒤에 하고 8주 뒤에 해서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은 10세 전후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다 있고 그 남녀 비율은 뭐 비슷했고
학교 그레이드 보면 1, 2학년, 3, 4학년, 5학년에서 7명, 6명, 2명, 4명 이렇게 돼 있고요. 퍼스트 랭귀지가 다 이 러시아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몽골, 중국, 뭐 러시아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로 다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국으로 오게 된 그 연도는 1년 6개월에서 2년 남짓되는 그 아이들이 해서 얘네들의 어떤 랭귀지 스킬, 언어 기술이 늘어나는 정도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주의력 점수, 불안 점수, 뭐 우울 점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그 평가 같은 경우는 글자 인식,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장력 뭐 이런 것들, 쓰기 능력 이렇게 됐고, 이 밑에 보시면 게임 스테이지 있는데 아까 보시면 2G부터 시작했고 모더레이트까지 300 했는데 얘네들이 하루에 10분씩 4주씩 해줬는데 게임 레벨이 거의 500까지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애들은 550까지 해서 거의 뭐 게임 스테이지짜리는 정말 얘네들이 30분 수업하는 것보다 10분 동안에 한 단어, 저희 6장에 쓴 걸로 따지면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흠하고 이제 쓴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게임 레벨도 2 레벨 정도 있으니까 게임의 중간까지는 얘네가 4주 동안 다 진행을 한 겁니다. 게임 만족도 보면 0에서 10점 정도로 평가를 했을 때 거의 8.5 이상에 다 해서 애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이 그래프가 이제 재밌습니다. 이 동그라미 여기 A에 나온 동그라미를 보시면 페이지 1이 베이스라인이고 페이지 2가 4주 뒤 평가고 페이지 3가 8주 뒤 평가인데, 이 그룹 안을 보면 동그라미 그래프를 따라가 보시면 게임 그 스테이지 때 얘네가 성적이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냥 공부만 시키니까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근데 성적이 위하지는 않습니다. B반은 공부 먼저 시켰더니 나름 성적이 올라가지만 이 게임 스테이지에 왔을 때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탈해 보니까 게임을 넣은 수업 시간이 안 넣은 수업 시간보다 유의하게 단어 점수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단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 전체 스테이지를 놓고 볼 때는 랭귀지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언어 인식 능력하고 결국은 게임 스테이지 점수가 높은 애들이 단어 점수가 시험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게임 스테이지만 놓고 볼 때는 주의력 점수가, 게임 스테이지에서 점수가 많이 뛴 애들은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의 어떤 점수가 높았던 애들과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게임 스테이지 때 보통 일반 애들하고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아이들을 봤더니 점수가 베이스라인 때 단어 점수가 약했어요, 시험 봤을 때. 근데 그 게임 스테이지를 다 거치고 났더니 주의력이 떨어진 애들이 점수가 거의 일반 애들 수준까지 따라잡는 수준까지 된 거죠. 네. 그리고 컨트롤 스테이지 때는 얘들은 수업만 하면은 점수가 쭉 떨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안에는 의사가 가서 주의력 결핍 광경장애를 진짜로 진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게임 스테이지가 추가된 수업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게임을 통한 정리가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반복성과 변형에 대한 것들이 주의력 결핍 혹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뇌에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흡수해서 집중을 더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게임을 활용한 정리 수업이 일반 수업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게임 라운드 때 주의력 결핍 과잉동장애 척도가 언어 능력을 올리는데 유의미하게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진 다른 학생들에 있어서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이 결과가 왔을 때 저도 많이 좀 배웠고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많이 하면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많이 하면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에 걸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는 함부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뇌가 녹아내려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리냐? 안 그렇거든요. 술을 한 하루에 2병씩 한 20년간은 드셔줘야 술로 인한 치매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게임을 한 2년 열심히 했다고 그게 뇌가 녹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뭐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반대는 생길 수 있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주의력이 떨어져서 걔네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하지만 뭔가 해야 됐을 때 게임에 막 몰려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면적으로 딱 자르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그룹에서 주의력 결핍이 많으니까 게임을 많이 하면 주의력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은 그럴듯하게 낸 거죠. 하지만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학습을 통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는 어쨌든 게임이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즉각적인 보상, 반복성, 약간의 변형을 즐기는 뇌를 게임에 가지고 있는 이 벡터가 그 안에 공부라는 콘텐츠를 태워서 보냈을 때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어떤 뇌에 정말 적합하게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저희가 이제는 다시 의사, 과학자적인 입장으로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교육 수준에서 이 게임이 이용이 되지만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저 뇌에 관련된 질환 속에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이 게임을 이용한 그 안에 콘텐츠를 태워서 내보내는 디지털 치료제 혹은 게임형 어떤 게임스케이트 치료제는 인류한테 정말 많은 좋은 치료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결과는 게임 포 헬스라고 하는 저널에 투고가 됐어요. 아까 저기 신 선생님이 보여주신 컴퓨터 에듀케이션 쪽에 보냈는데 거기서 답이 오기를 야 주의력 결핍 과행동장애 이런 임상이 있어서 우리는 리뷰 못 해주겠다 해서 바로 리젝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보냈는데 빨리 교육계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리뷰를 해줄 수 있는 국제 저널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커요. 제가 이 김정우 선생님한테 약속했거든요. 그 안성을 비롯한 경기도 쪽에 다문화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당신 학교에서 이렇게 한두 개 했으니까 야, 크게 가자. 그 경기도 안성시가 한번 게임을 통한 다문화 교육의 메카가 한번 되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거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장 박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한글 교육이 아니라 이 김정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가 좋냐면 이거 애들한테 숙제 시키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우리 애가 아까 신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숙제를 뭘 하나 이렇게 봤는데 애가 카클러치 게임 뭐 250점,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게임 뭐 300점 이런 숙제를 받아오는 거에서 뭐야 이 봤더니 그러니까 수학은 뭐 무지개 게임으로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 단어 버케블러리는 그 바퀴벌레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 이제 단어들은 이걸 해오는 거니까 얘가 태블릿 갖고 학교 갔다 오면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야단쳤는데 야 너는 나가서 운동을 좀 하던가 뭘 해야지 했더니 자기 숙제하고 있는 거라고 막 징징 울면서 저랑 싸우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그렇게 좀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바닥에 이렇게 줄긋기 하는 거라도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울림이 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도 되고 헝가리어도 되고 뭐 다양한 어떤 언어로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다문화 학생에 적용이 되고 제가 여기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이들한테만 적용을 했지만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 부모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되어 있는 백착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또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파급 효과는 많기 때문에 뭐 계획만 세워주시면 바로 레디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믿음, 소통, 사랑이 결합된 게임과 교육에 관한 교수님의 토론을 위해서 준비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 탁자 준비가 끝나면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패널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이양한 본부장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 최상권 장학사님,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교육연구팀장이신 최정화 연구위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에 관련돼서 지금 신인철 선생님과 한덕현 교수님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각계의 전문가, 콘텐츠진흥원 이양한 본부장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최상권 장학사님, 그리고 최정화 연구원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양한 본부장님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를 맡고 있는 이양한 본부장입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명한 게임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굉장히 넓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서 집에 가서 좀 써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애가 있어서요. 굉장히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게임하고 교육인데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교육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많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게임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잘 쓰면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재미가 있어서 같이 결합이 되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근데 이게 요즘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교육과 게임의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또 게임하고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의 관계 그리고 비대면 하에서 게임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현 교수님 발표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한글 교육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더 넓게 가면 주의력이 떨어지는 또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한국어를 익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용 게임이라고 하면 주로 게임 기능성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다뤄져 왔는데요. 오늘 다뤄진 게임들과 유사한 것들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런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교육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같이
개발된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으려면 교사분들께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온라인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발하기 위한 영역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세미나 토론회가 굉장히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교육과 게임을 접목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으면 더 활용 방안이 크게 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계적인 연구 사례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용 기능성 게임이 되게 다양하고 굉장히 크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신 선생님 보여주신 정도의 게임을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쉽게 쓸 수 있으려면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짧은데 목표나 목적의식은 아주 명확한 그런 게임을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게 무거우면 못 씁니다.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쓸 어떤 게임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체계가 있어야지, 그냥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필요하구나 해서 마구 만들게 되면 써먹을 데가 없게 되고, 그게 기능성 게임이 현재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그냥 저희나 이렇게 그냥 해서 되는 연구가 아니라 게임 산업 그리고 교육계가 반드시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무분별한 그 예산 확보와 제작 지원은 오히려 이런 흐름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범위인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오늘 하는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의료나 국방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교육 콘텐츠라는, 그리고 게임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거는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에 있어서 게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입증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때가 사실은 게임을,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게임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오늘 가진 긍정적 요소 중에 하나를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점이 오늘 세미나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이 올해 1월에 그 발효가 됐죠. 그래서 25년에 KCD에 반영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WHO 사무총장이 그걸 했는데 코로나 때 게임을 집에서 이용하자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게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다른 것과 엮어서 또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거나 피트니스에 효과가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화제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이 얼마든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교육과 연계되는 것과 결부시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아이들은 그 Z세대를 넘어선 새로운 인류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 콘텐츠를 이용한 주 이용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게임이 기존에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 기타 부분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많은 그 의미를 주시는데요. 교육에 게임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식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게임이 긍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논의 속에서 그 교육적 효과 제고하는 것과 또 게임에 있어서 어떤 그 게임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기능성 게임 잘 만들어서 하면 정말 좋은데 관건은 그런 거죠. 가볍고 성능 좋은 거를 만들려면 비쌉니다. 네, 안타깝게도 제가 바라본 기능성 게임은 실제로 그 형태를 만들기에는 조금 버거운 정도의 작은 예산으로 좋은 걸 만들어 달라. 참 그 예산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좀 의원님이나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 예산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한글 넘어서 다른 데까지 좀 확장되는 그런 것까지 좀 해주시고 그 효과까지 팔로우업을 초등학교 했던 애들이 대학교 자기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교육의 본연적인 그런 목적까지 달성하는 거를 팔로우업은 저는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면 안 될 거라 보고요. 콘텐츠진흥원이 하고 싶어도 예산 없으면은 안 되죠. 의원님들이 좀 그런 예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좌장으로서 좀 오지랖 넓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돼서 최상권 장사님께서 오늘 발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장수 최상권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취지의 자리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 정책을 다루는 기관인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살아내고 계신 교육적 현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가져온 교육적 변화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건과 방역 위기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10여 년 동안 이루어야 하는 교육법적 발달을 코로나 상황에 단 6개월 만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교실을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의 위대함에 진정한 응원을 보내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보다도 그걸 넘어선 본질적인 교육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우리 교육을 멈추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교육 동력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저희 잠깐의 생각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하신 두 가지 발제문은 전체적으로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의 증진이라는 토론회의 취지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도입되는 게임 기반 학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발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발제하신 신민철 선생님께서의 발제를 통해서 저희는 과거의 게임을 단순한 오락과 놀이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수업을 변화시키고 에듀테인먼트화되는 게임의 모습을 통해 학생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참여자로서의 전환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게임이 미래교육의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덕현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는 일반 수업보다 학습 효율성이 이 게임을 통한 내용이 훨씬 높았고 게임 내용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척도가 또는 언어 신장에 대한 유의미함과 그 주의력이 떨어진 강남학생들에 대한 게임 활용 교육이 언어 교육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준 연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있는 유연한 교육 과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민철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여주신 교육 학습 모습에서는 긍정적인 입장, 큰 의미를 갖지만 교육의 혁신과 변화가 고등학교 입시 앞에서 멈춘다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교육 주체 간의 숙고와 합의가 요구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고 게임에 대한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이미피케이션의 논의를 통해 게이미피케이션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안의 포인트, 스토리, 그리고 보상물에 대한 요소를 통해 게임이 물론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인 교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정서적 요소, 정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형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성을 비롯한 심층적 의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게임 교육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연구자들의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교육청이라는 기관에 있으면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코로나 어려움 극복하시고 게임으로 교육적 본질을 회복해 나가신 선생님들의 발목은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사실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제를 통해 느낀 사실은 게임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 교실은 공간적 교실에 머물지 않고 학생은 방관자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높은 경험치의 레벨을 향해 도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의 모습으로서 교사와 함께 수업하고 참여하며 협업하는 교육의 주체로 우리들의 학생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교육에 대한 인프라, 게임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앞으로 너무나 멀고도 험합니다. 게임 인재 양성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 진로, 직업 정책과 행정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 교육이 앞으로 미래 교육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게임 교육에 대한 긍정적 결과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부족한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적용하시면 그게 다른 과업들을 좀 업무를 배제시켜 주시고 그걸 집중해서 동력들을 키워 주셔야지 다른 일도 하고 게이미피케이션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한테 보상이 아니라 처벌이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스스로 교육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건 비단 우리 선생님 발표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 학교에서도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뭔가 혁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좀 빼주시고 그거 열심히 해달라 해서 그 성과를 좀 높여주셨으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정화 연구위원님께서 오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있는 최정화입니다. 신민철 선생님의 발표 그리고 한덕훈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학교교육 연구팀장으로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이 토론문을 쓰면서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이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도교육청 장학사를 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근데 도교육청 장학사를 할 때 제가 있던 과가 학교교육과정과였어요. 제가 2020년 3월에 학교교육과정과에 미래형 수업 컨텐츠 담당하는 장학사로 들어갔는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20년 3월이면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돼서 정말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교를 못하고 이런 정말 초유의 상황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가장 크고 또 학교, 지역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거든요. 정말 과밀이고 아이들이 많은 학교부터 몇 명 안 되는 학교까지 그리고 어촌과 상촌과 도시가 다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야 될지 고민했던 그 경험을 정말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오늘 페이퍼를 쓰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 저는 이제 29, 30쪽에 페이퍼가 있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게임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10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선생님을 하면서도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게임식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애들이 가장 흥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학교와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바뀌지 않는 게 학교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정말 제가 봐도 안 바뀌어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 전으로 봐도 되는데 자동차, 전화기, 비행기, 학교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사진은 라이트 형제가 했던 비행기가 지금의 비행기가 있고 전화기는 왜 고종 황제 때 돌리던 거에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있고 자동차도 이렇게 마차처럼 생긴 거에 지금의 자동차가 있는데 학교는 그때와 지금이 사진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로만 보더라도 한 세기도 아니야 두 세기 동안의 교실의 변화라고는 뒤에 사물함 생긴 거, 애들 숫자가 4, 50명, 많을 때는 전설적으로는 100명 좀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 학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20명 전후거든요. 애들 학생 숫자 준 거랑 교과서에 종이 질이 좋아지고 칼라가 많이 들어가고 밥을 주고 이런 거 말고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어떻게 얘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소수의 몇 개의 수업 케이스는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심민재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 지금 현재 과정인데 학교에 적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렇게 특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준 경우인 거고 그리고 한덕형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그 안성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늘 같이 자리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저는 당연하죠.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업을 하지 않는 선생님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그게 몇 시간이든. 그래서 선생님은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뭔가 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본업 위에 플러스 알파를 무궁무진하게 고민하고 발전시켜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임을 활용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될 때마다 25%씩 25%에서 100%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됐을 때가 그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해서 애들이 원격 수업도 있었고 그 전에는 온라인 수업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저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바이스가 없으면 저는 제가 가장 추구하는 디바이스는 1인 1 디바이스예요. 학생 한 명당 디바이스 하나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디바이스에 자기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디바이스를 주고 걷고 주고 걷는 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를 네 거야 라고 줘서 소모품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얘들 끝날 때 교과서 다시 걷지 않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 교과서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얘네들한테 디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4, 5, 6, 3년 쓰면 충분히 쓴 겁니다. 그리고 중1 때 한 번, 고1 때 한 번, 최소한 의무교육 동안에 디바이스 3개, 초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고등학교 때 하나 주고 그걸로 교과서를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개발, 검정, 인정 할 때 그거 교과서 개발하고 거기에 숫자, 그림 들어간 이게 아니고 그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페이퍼로 개발할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디바이스에 탑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 안 그래도 가방 무겁거든요. 교과서 요즘 좋아가지고 교과서 하나가 없어요. 옛날에 교과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기본 2권, 3권 이러거든요. 수학 있으면 익힘책 있고요. 다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과서 무겁고 많습니다. 그거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디바이스 주고 거기서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 1인 1 디바이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하느라 부서질까봐 애들 사용 잘 못하게 전시용이야. VIP 오거나 중요한 슈퍼 오거나 학부모 오셨을 때 꺼내서 쓰는 거지 애들이 평소에 못 써요. 왜? 그거 고칠 돈이 없거든요. 애들 생각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다 툭 떠면 선생님 깨졌어요. 끝. 100개를 줘도 1년 지나면 몇 대 안 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디바이스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AP가 제대로 잘 설치가, 이거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긴 했는데 네트워크에 돼야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도 했는데 저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그건 사실 디바이스는
제대로 쓸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디바이스라면 두 번째는 AP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오늘하고 가장 많이 관련이 되겠지만 이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냥 간의 소모법 정도의 선생님이 개발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역청 단위, 뭐 교육부 단위, 다른 부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들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나름의 좋은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면서 느꼈던 선생님이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장 큰 블록은 저작권. 임의로 갖다 썼다가 메일이 날라옵니다. 당신이 내 이미지 썼으니까 나는 소송 준비하겠다. 싫어해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일단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게 충분히 제대로 커버가 되지 않는 이상 선생님들은 능력이 돼도 두려워서라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사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2, 3억 정도 돈을 들여서 그냥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그냥 쓰십시오라고 해서 무료로 다 올려놓은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 자체도 충분히 홍보가 안 돼요. 이게 뭐 전국으로 당연히 퍼질 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충분한 콘텐츠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수업을 하고 있고 평균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잘하는 애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애들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면 굉장히 다양한 층의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제일 큰 어려움일 수 있는데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신민철 선생님 발표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신민철 선생님이 되게 능력자고 되게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뭐 TV도 나오고 상도 받으시고 있을 건데 대한민국의 교사는 신민철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신 게 아니죠. 그분들을 제가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민철 선생님 옆반에서도 수업을 해요. 이쪽 옆반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이쪽 선생님도 저 능력이 있고 저렇게 열정이 있어서 애들한테 가르쳤다면 그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겠죠. 그런 학교가 전국에 10,000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누구를 해서 물론 이런 예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량 그리고 디바이스를 주고 AP가 돼서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콘텐츠가 굉장히 많더라도 선생님이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그거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냥 배터리 충전하고 있는 거고, 또 개발을 열심히 몇십억, 몇천억을 들여서 했더라도 교실 안에서 사용을 못한다면 이거는 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디바이스, AP, 콘텐츠, 그리고 교사의 역량, 이 네 가지가 다 세팅이 됐을 때가 출발점이에요. 이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 와인 오프통에 옆에 하나 부러지면 와인이 거기까지만 찰 거잖아요. 다 올라가 있을 때 끝까지 차는 것처럼 이 네 가지는 그런 이미지인 거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디바이스 줬으니까 학교에서 해봐, AP 설치했으니까 학교에서 해봐, 그리고 콘텐츠 만들었으니까 학교에서 해봐,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됐을 때가 출발점이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는 관점을 바꿔서 디바이스, AP는 지금 됐다고 본다면 디바이스 같으면 교과서 개발하고 애들한테 교과서 나눠주는 비용 3년치 더하면 사실 디바이스 줄 가끔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콘텐츠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풀을 해서 좀 체계적인 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콘텐츠 전문가와 내용 전문가의 충분한 네트워크, 그리고 내용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콘텐츠 개발에 충분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좀 역량,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부적인 노력, 코로나 참 나쁘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제 스스로 교육에서의 혜택이라면 원격 수업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거부감의 감소와 그리고 디지털 역량의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의 도움과 정말 고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이런 게임과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국회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부분 상관없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디바이스 뭐든지 다 갖춰져서 시작하는 게임은 없죠. 그걸 갖추면서 게임이 시작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필요한 디바이스 문제가 됐든 콘텐츠 문제가 됐든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문제다가 아니라 이런 거 어떻게 빌드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정책 역량과 교실이 실제로 아이들의 역량들 습득 레벨을 키우는데 좀 힘을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정화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게이미피케이션적인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라 굳게 믿겠습니다. 자,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토론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신민철 선생님 답변이나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대략 한 5분 안팎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창의성은 여백의 공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학교가 바뀌지 않고 정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뭐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 여자친구도 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있는데 2시만 되면 애가 전화를 해보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완전 난리였어. 2시만 되면 이제 뻗어지는데 여백의 공간이 없구나. 그 창의성이 좀 나오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어디 가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죠. 하면서 하는 말은 여백의 공간을 조금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백의 공간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교육부가 중단이 됐을 때 제가 뭘 했었냐면 학교가자닷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비대면 상황에서 몰라요. 서로 자원봉사 받았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사이트 만들자. 교육부도 지금 멈췄고 교육청도 멈췄고 부모님들은 3월에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다 직장 가 있고 아이들은 지금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를 만들자고 해서 선생님들 자원봉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10만 명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들어왔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도 전혀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했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 2,00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창의성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를 시도를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이 2020년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교육사회로 뽑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사실은 자원봉사거든요. 선생님들 돈을 안 받아요. 저희가 그 광고를 붙였을 때 예산 수익이 하루에 600만 원이래요. 근데 저희가 광고를 붙이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자발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게임을 개발한다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자발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제가 학교가자닷컴 운영하고 나가지고 그때가 지금 이제 30살이었는데 고지혈 고혈압에다가 체중이 10kg 불고 수면장애 오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에 무슨 생각이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냥 응원의 메시지가 딱 있어요.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댓글이랑 이런 걸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실 버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자닷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막 말씀해 주셨어요. 무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저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나중에 무선 인프라 할 때 한번 꼭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그것들을 좀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제가 지금 이제 3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저는 어떻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맞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맞고 좋은 기회도 있고 그 좋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주사님이랑 같이 학교에서 숙식하면서 지낸 적도 있었어요. 2017년에 처음에 도입할 때.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했는 건데 그걸 일반화는 할 수 없어요. 그 열정페이고 노동착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실 하나만 바뀌면 전 교실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수업을 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수업의 10%라도 우리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하라고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서 메타버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제가 이 학교를 하나 바꾸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드는 시간이 보니까요 3년입니다. 3년이면요 옆에 있는 진짜 나이 많으신 부장님, 막 정말 그 아날로그의 정석 한복 입고 계신 부장님, 그런 윤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태블릿 저희 학교에서 쓰시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에 누가 와도 저는 저희 학교 디지털 수업하고 누구나 와도 저보다는 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노력하고 적용하고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년 동안 옆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즐기면서 해봅시다 이런 시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6개월 만에 당장에 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인지부하 걸립니다. 인지부하 걸리면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닫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정책을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만약에 적용하고 확산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게임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게임을 활용해서 조금씩 바뀌는 그 변화의 교실 변화의 그 모습들을 쭉쭉 담아와서 그거를 내밀었을 때 선생님들은 마음의 문을 움직입니다. 그게 감동이고요. 감동은 변화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길게 봅시다. 길게 보고 여백의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기회를 제공했을 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한덕현 교수님께 토론자 혹은 발제하면서 못하셨던 말씀이나 추가적인 말씀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게임 연구를 하면서부터 이제 꿈꿔왔던 거는 스타크래프트로 수학을 가르치고 카트라이더로 과학을 하면 바람의 나라로 역사를 가르치는 그게 돼야 진정한 어떤 기능성 게임, 그 다음에 게임피케이티브된 교육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나온 정말 그 스테디셀러급의 게임들은 그 안에 과학적인 요소와 교육적인 요소 그리고 인간의 뇌와 마음을 바꾼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직 사용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콘텐츠 진흥원 본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콘텐츠 진흥원에 있는 게임을 다 모으면 정말 지금 버려진 게임도 시작해서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 다 모으면 정말 저는 대학 교육까지 다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아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게임들 그리고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고 개발한 게임들을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성 게임 쪽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 쪽에서는 제가 교육부하고 게임을 2번 정도 만들었는데 한 학생들 공격성을 낮추는 게임을 하나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 만들고 그래픽도 화려하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 그룹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교감생 그룹하고 미팅을 하고 교육청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마다 그 아바타의 그림이 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얘네가 학교 교복을 입었는데 치마 길이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나시형 이걸 입었는데
저고리가 되고 티셔츠가 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켓을 입히고 그러죠. 처음에 한국형 게임이 나왔다가 나중에 북한형 게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래서 그런 그래픽이나 그 다음에 저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좀 일찍 시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꼭 게임 교육이 아니라 관련된 어떤 문화 교육들을 많이 추가시켜 주시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왜냐하면 부모들을 지금 아무리 교육하는 것보다 부모가 될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부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회를 바꾸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제가 그 게임 리터러시 교육, 그 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그 스케일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어 돌려봤더니 지금 20대 후반의 부모들은 게임에 대한 긍정 부정 점수가 50대 부모보다 2배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요. 왜냐면 그들은 해봤고 그게 어떤 효과인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학교에서 꼭 좀 해주시면 거기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은 또 그거를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런 교육 쪽에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사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또 안성초등학교라는 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또 교육청에서 이어서 사업을 좀 한번 계획을 해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혁신적인 사고방식, 접근이 우리 게임을 교육에 좀 더 가깝게 하고 게임을 활용한 교육들이 보편화되는 데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론과 이렇게 발제해 주셨던 분들 말씀까지 들었는데 혹시 질문이 지금 온라인에서 들어온 게 있나요? 부장님? 질문 몇 가지 들어온 게 있고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자장님께 몇 가지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미리 좀 받은 질문 중에 신민철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게이미피케이션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 과목 중에 좀 잘 어울리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 좀 잘 어울릴까요? 저는 단순히 적용뿐만 아니고 이제 후에 이 적용의 그 결과물에 대한 재가공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수학입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은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학생들 진단을 가볍게 치고 나면 학생들 수준이 딱 보여서 그 부분만 제가 트리트먼트를 해주거든요. 그럼 학생이 선생님 어떻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지? 난 게임을 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린다면 수학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후에 좀 교육 개발을 할 때 이런 게임 개발자 혹은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그 수학 교육을 한다면 수포자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현 교수님께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게임을 개발하는 것과 ADHD의 그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에서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 혹은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나 연구자들 중에 ADHD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가 거의 상위 3% 안에 든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온 아킬리사에서 나온 최초의 기능성 디지털 치료제가 ADHD를 치료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뭔가를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집중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바꿔 얘기하면 게임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집중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지, 어떤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힘들다는 얘기. 대신 그 주의력 결핍 과잉동작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규칙성이라든지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게임들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했던 ADHD가 수업을 향상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 ADHD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은 게임이 다 많기 때문에 이 게임이 ADHD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들을 마음에 두시고 개발하시는 게 ADHD 치료제 혹은 ADHD 관련 게임을 만드는데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력 결핍, 디피시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보면 사고의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뀌는 애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요즘 사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치료라는 측면들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특성들을 좀 살리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할 때도 기능성 게임에서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산만한 아이한테 좀 어울릴 수 있는 수업 방식이나 게임은 뭐가 있을까?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의욕저하로 좀 학교에서 좀 의욕이 없는 아이들한테 의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만 더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어휘들을 선택해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거 역시도 기능성 게임이 이제까지 어찌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비슷하게 하던 다음에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전환점이 됐을 때 기능성 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이나 좀 반성과 좀 더 혁신들이 좀 요구되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부장님 혹시 유튜브에서 온 질문들 있나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없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게임 아니어도 공부 잘하는 애한테 게임을 통해 공부시키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한 교수님 어떤가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도 절대 안 시킬 것 같아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뭐를 해도 뭐 잘하고 있는데 그 놈을 공부시키려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좀 저는 게임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취약하니까 안 되니까 게임을 통해서라도 가르치자. 그리고 게임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떤 게임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게임에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시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얘는 종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읽어줘도 다 알아듣는데 꼭 종이를 써야 됩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 종이를 통한 수업이 있고 옆에서 읽어주는 수업이 있고 뭐 나가서 하는 수업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그냥 게임케이트 되어 있던 어떤 수업들이 하나의 어떤 과정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덜 괴롭히고 이 공부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얻어가는 지식의 어떤 아니면 인성에 함양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제가 근래 보기 드문 현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이거 필요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으면 알아서 한다. 그게 게임이 됐든 혹은 다른 책이 됐든 그런 사실은 좀 부차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장시간 국회에서 2시간 동안 게임, 교실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그 발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온 아주 풍성한 자리였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태경 의원실 주최 게임문화재단 주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넥슨 후원의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